다음은 철학 온라인 네이티브를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인문학과 철학 공부로 유명한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이신 안광복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느라고 오전에 수업을 몰아서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전혀 다른 인류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저는 임상철학자입니다. 현장에서 대중을 만나면서 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 친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냥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Z세대하고 기존 세대가 갈등을 일으킨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요. 저는 1970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전기는 이미 있었어요. 저한테 물이나 공기나 전기는 똑같은 겁니다. 생활 속에 그냥 당연하게 있는 거죠. 지금 친구들은 2000년 이후에 태생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이미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데다가 인터넷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하고 지금의 세대는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모든 대책이 전부 다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하고 가짜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1996년에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로 임명됐습니다. 29년 전에. 그때만 해도 졸업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진관이 좋은 사진관이었냐. 생긴 것하고 똑같이 찍어주는 사진관이 좋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찍어놓으면 애들이 disgusting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포토샵을 해가지고 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을 만들면 이거 잘 찍었네 이래요. 그렇죠.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위상적으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970년인 저는 여기 와서 SNS에 올리려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요새 친구들은 어떻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왜 났냐? 아니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는데 제발 여기선 얘기 좀 해라. 요새 애들 조용합니다. 교실에서도. 왜 그렇죠? 다 이거 만지고 있어요. 화를 냈더니 반장이 저한테 어떤 표정을 진 줄 아세요?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노땅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반 30명이 다 들어와서 톡방에서 뭐하고 놀까 논의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만 밖에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상하고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얘기했던 시뮬라크르 문제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이미 논의를 했던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애들한테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또 한 가지는 SNS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새로운 메신저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 실명을 공개하는 쪽으로 갑니까? 감추는 쪽으로 갑니까? 감추죠. 왜?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공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과거가 회상하려고 작정만 하면 다 떠오릅니다.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쌓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인류하고 교실에 있는 인류는 전혀 다른 인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화 현상인데 자 보십시오. 마샬 맥클루언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좋은 책의 특징은 뭐죠? 두껍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처럼 읽지 않습니다. 근데 미디어에 의해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얘기예요. 자, 인류 문명은 구어 문명이었습니다. 말로 하고 귀로 듣던 문명이 상당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로 한 400년 동안만 비로소 문어 문명이 된 겁니다. 글로 쓰고 읽는 문명이 유행을 했다가 다시 전자 문명 시대에 구어 문명 체제로 돌아갑니다. 다 말로 하고 듣고 이런 쪽으로 가고요. 거의 인스턴트 메신저라든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구어 문명의 특징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교실에 학생들이 같이 모여 있어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리적인 공간만 옆에 있을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디 있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죠? 거기서 SNS가 됐든지 아니면 온라인 웹사이트가 됐든지 자기가 친한 아이들끼리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부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10분간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얘기를 나눠보시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부족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이트마다 쓰는 고유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마다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어 문명의 특징이거든요. 문어 문명은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어 문명은 부족화되어 있어요. 학생들 하나하나 생각하는 결들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이걸 저는 인지 버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갈등과 혐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력 교육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 대학의 89학번인데 경영학 원론을 2학년 1학기인가 3학년 1학기 때 들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경영학 원론 마케팅의 그 이슈가 뭐였었냐면 미국의 월마트에서는 기저귀가 많이 팔리면 이것도 많이 팔린다. 뭐가 많이 팔립니까? 기저귀가 팔릴 때. 그렇죠. 맥주가 팔려요. 기저귀, 맥주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토론해보자. 인과관계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라는 과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교수님들이. 요새 대학에서 이거 안 할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들이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So what이에요.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선생님 빅데이터로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니 맥주가 많이 팔리면 기저귀가 많이 팔리면 보면 되지 이걸 왜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죠? 광화문 사거리에서 길이 막히는데 우이동에서 막힌다. 왜 그러냐? 우리 세대는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검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논리에서 감성으로 이동한 거는 100% 맞아요. 짤 영상 있잖아요. 그죠? 숏 영상이 왜 유행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저는 네이버 캐스트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N캐스트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재하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교복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부르디에 그 습성에 대해서 하비투스라는 개념으로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복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하루 동안에 악플이 7,000개 달렸어요. 학생들이 정말 엄청나게 분대해서 이 꼰대가 막 얘기하는데 저는 교복에서 교복 잘 입자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알잖아요. 그 보시면은 댓글에 대댓글 하지 원글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네이버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고 있다가 한 1년쯤 뒤에 제가 그 댓글을 그제서야 해봤어요. 그때는 못 읽고 너무 잔인해서 봤는데 야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나머지 철학하는 인생의 과제인데 이게 좀 달라요. 많으면 달라집니다. 댓글이 자정 기능이 있어요. 요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옛날에는 군중 심리로만 댓글을 봤지만 요새는 댓글이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튜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닌데요. 사실은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가요. 개미들이 길을 찾을 때 개미들끼리 논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아서 자기가 하면 많으면은 어둡게 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요새 문화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화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하고 정반대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던져지는 화두인데, 자 보십시오. 찰스 다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적응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인간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하지만 인간한테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지적 진화를 하고 있어요. 기술이 인간을 바꿉니다. 불이 개발되면서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치아가 작아지면서 혀가 자유로워지고 뇌가 커지면서 언어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의 기술 B&R, 바이올로지, 나노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의지한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기계가 발전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건 놔둬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체육 시간을 늘린다. 이거는 컨센서스가 아주 쉽게 돼요. 우리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헷갈립니다. 문자가 발명해서 아까 이상욱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는데 소크라테스 나왔죠. 문자가 발명되면서 암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냥 떨어지는 암기력을 내버려도 될까요? 이것도 컨센서스가 있어요. 잊어버려도 돼. 요새 다 저장하는데 암기는 지향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됐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헷갈려요. 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암산 능력이 떨어졌죠. 자, 보십시오. 영미권에서는 계산기를 써요. 대한민국 교실에서는 계산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일본하고 우리는 계산기를 못 쓰게 합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암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 기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측면도 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기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자공학 전산. 좋습니다. 그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대학가에서 요새. 그죠? 그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 제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오픈 AI로 코딩을 짜서 내쳤더니 조교가 자수하라고 저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의연하게 맞서야 될까요?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AI가 짜주는데 이걸 왜 하냐고요. 학생들은 당장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기까지 찾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약화되죠. 그다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발명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너무 짧아지고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학생들이 전화를 못하고 화면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왜 그래야 되냐고요. 이게 오늘 던지는 제 철학적 화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진화는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릴라가 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유형 진화를 했거든요. 점점 어려지고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센 고릴라는 집단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혼자 다녀요. 그런데 인간은 약해졌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거든요.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점점 큰 무리 집단이 필요했을 때는 인간의 사고력이 강해지는 쪽이 아니라 약해지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방향을 설계할 때 기존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슈드비, 당위에 대해서 그게 당위가 맞냐라고 다시 인문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철학적인 답변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백신을 이미 맞았어요. 순식간에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원격 수업 가능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전환을 했습니다.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 빠른 나라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수업은 편했죠. 하지만 산만하고 참여를 낮았어요.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완강률 5% 넘는데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육적인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참여 가능했어요. 교실에서 얘기 못하는 애들이 인터넷에서는 채팅창에 아주 열심히 얘기도 하고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죠. 갈등에 취약하고 무리짓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교육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학교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방학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미칠 때쯤 방학했다가 엄마가 미칠 때쯤 계약하는 게 학교의 시스템입니다. 그죠? 10대 청소년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3개월씩 넘기는 게 학교였던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그죠? 이게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안 미치겠다고 이게 하는 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 시대의 방향을 바꾸자고요. 왜 그러냐면 제발 노동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노동의 가치에서 보면은 AI가 공포스럽죠. 근데 인류의 오랜 꿈은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죠? 노동하지 않는 삶을 꿈꿨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꿈꿨잖아요, 그죠? 고대 아테네 이후로 그리고 공자 이후로 노동에서 벗어난 삶이 우리가 꿈꾸던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AI가 대신하지 못할 노동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알파고가 그 뭡니까 저기 이세돌을 이겼죠. 어쩌라고요, 그죠? 이세돌을 이겼다 그래서 바둑이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바둑을 둬요. 이정우보다 더 뛰어난 야구 로봇이 나왔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야구를 봅니다. 뭘 얘기할까요?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향유하는 존재 인간,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AI 이후의 인문학적 성찰은 뭐냐면은 좋은 삶입니다. 인간적인 삶이 뭔지, 노동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만큼 늦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노동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던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인문학이 해야 되는 역량은 뭐냐? 기술에서는 직관적인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물건이 팔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원터치로 바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이건 좋은 기술이라고 보지만은 명품으로 갈수록 아날로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불편해요. 명품들은, 그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한데 그게 명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문명은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런데 어떻죠? 호모사피엔스인데 여기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10,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문명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새로운 AI 시대에 자유인 다음, 인간 다음이 도대체 뭐여야 될까? 우리가 인류를 어떻게 길들여 나가야 될까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제 책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게 21세기의 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미래 경쟁력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인류는 어떤 삶을 갖고 해야 되는가, 이게 21세기 인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